마음의 법칙을 다루는데 이 마음의 법칙을 제대로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앞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음의 법칙. 자, 이 마음의 법칙은 자연 법칙처럼 어김없이 이거는 하나의 진리처럼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따라가시면 참 좋아요. 자, 여기 이제 11가지가 있는데 쭉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1번. 자, 통제의 법칙. 시작. 통제의 법칙. 통제의 법칙은 뭐냐면 내 마음을 통제하는 그 통제력이 커질수록 내 마음을 통제하는 통제력이 커질수록 우리 삶이 행복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통제력은 어디서 나오느냐를 봐야 됩니다. 통제력은 이유나 변명을 버리고 모든 것을 책임지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뭐라고 그랬죠? 통제력은 모든 이유나 변명을 버리고 모든 것을 책임지는 마음에서 나온다. 책임을 지게 되면 자, 어떤 구속에서 벗어나요. 모든 것은 내한테 달려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누구 탓을 하지 않으니까 자, 구속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아니죠. 예를 들어 누구 때문에 뭐뭐하다 이건 이유 변명이잖아요. 뭐뭐 때문에라는 것은 뭐뭐가 나를 지배하는 거잖아. 나를 구속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뭐 때문에가 아니라 모든 건 내 책임이다 생각하면 뭐뭐라는 구속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자, 구속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자유롭다는 거예요. 자유롭다라는 것은 뭘까요?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는 이야기고요.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누가 이해됩니까? 자, 반대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통제력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것에 이유 변명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과거의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경험 때문에, 과거의 어떤 사람 때문에, 현재 어떤 힘든 상황 때문에 내가 힘들어,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과거의 사건이나 과거의 경험이나 과거의 상황, 과거의 어떤 대상이 나를 구속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 구속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스트레스는 내 삶을 행복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불행으로 만든다. 불행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병을 만들고 내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아주 독가스 같은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유 변명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뭐 때문에 사고가 아니라 뭐뭐 덕분에 사고를 해야 됩니다. 뭐뭐 때문에 힘들다가 아니라 뭐뭐 덕분에 내가 좋아지는 게 많아. 가난 때문에 나는 공부를 많이 못했다가 아니라 가난 덕분에 난 성공의 마음을 키우고 부자가 될 마음을 키웠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외로움 때문에 난 대인관계를 못한다가 아니라 외로움 덕분에 사람의 소중함을 알았고 외로움 덕분에 따뜻한 마음을 알았고 사람과 진실한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진실한 어떤 참 만남의 에너지를 얻게 되었다. 그렇게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를 받아들이면서 이유 변명을 버리는 거죠. 이거 이해됩니까? 이렇게 덕분에가 되면 모든 것들이 감사한 마음이 되고요. 이제부터 모든 게 나한테 달려있구나. 내가 책임지면 되겠구나. 내 인생의 버스를 내가 운전을 하면 되겠구나. 내 인생의 배를 내가 조종하면 되겠구나. 내 인생의 영화는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찍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게 나한테 달려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걸 내가 통제하는 거야. 통제. 그래서 자유롭고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것의 결과로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제의 법칙의 가장 큰 핵심은 그 어떤 것에도 이유 변명을 하지 마라. 그 어떤 것에도 원망을 하지 마라. 모든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모든 것에 책임을 지겠다라는 긍정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1번 다 됐으면 꼭 박수 세 번 시작. 자, 2번 봅니다. 이제 인과의 법칙 시작. 인과의 법칙. 인과의 법칙은 뭐냐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죠.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인과의 법칙인데, 자, 굴뚝에 연기가 나려면 반드시 아궁이에 불을 떼야 돼요. 자, 이와 비슷한 속담이 뭐냐면은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난다라고 그랬어요. 이해되시나요? 현재 내가 발표 불안증이나 대인공포증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과거에 어떤 상처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포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발표 공포증, 대인공포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과거에 상처받은 기억을 치료를 하면 되겠죠? 그럼 없어지는 거죠. 자, 미래의 내 삶이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미래의 내 삶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그 성공의 씨앗을 뿌리면 돼. 지금 목표를 설정해서
미래에 적합한 어떤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행동,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선택이 다른 결과를 만드는 거 맞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죠. 어제와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나의 미래가 달라지기를 원한다. 어제와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난 미래에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을 잘했으면 좋겠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해요. 이걸 이제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이런 이야기 하죠. 어제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미래가 달라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최고의 정신질환자다. 인정합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은 반드시 다른 행동을 시작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변하기를 원하면 반드시 일요일날 이렇게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일요일 1시부터 7시까지 물론 힘들죠. 쉬지 못하고 힘들죠. 근데 이렇게 일요일을 시간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미래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양주에서 멀리 오셨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인과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서 결과를 바꾸려면 원인에 대한 작업을 한다는 뜻입니다. 결과를 바꾸려면 원인에 대한 작업을 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현재의 내 모습을 한번 잘 살펴봐봐요. 현재 내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뭐가 있는가. 그러면 이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하나 결과라면, 자, 이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을 만드는 원인에 해당되는 과거의 어떤 원인에 해당되는 사건, 결과, 경험이 있었을까? 그럼 그게 잘 안 되면 저한테 치료를 받아야 돼요. 치료. 그래서 LLP 체면 다 이제 치료를 받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참 남고른 선생님은 오늘 그렇고 이제 조만간에 치료를 한번 다시 하도록 해주라. 제가 그 선생님 발표 불안고 한번 치료해드릴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일찍 오실 수 있나요? 네. 일찍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따로 시간 잡아드릴게요. 어쨌든 자, 치료. 현재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과거에 뭔가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치료를 함으로써 현재 내 모습을 바꿀 수가 있고요. 또 미래가 달라지길 원하면은 지금 어제와 다른 뭔가를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시작. 이렇게 이제 일요일에 오는 결단을 내리고 목요일 스피치 훈련에 오는 결단을 내리고 뭔가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새로운 행동을 시작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죠. 가장 좋은 목표란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목표. 자, 미래에 대한 목표를 설정을 했어. 그 목표에 적합한 행동을 오늘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건 미래를 바꾸죠.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자, 신념의 법칙. 시작. 신념의 법칙. 신념의 법칙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자,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시작.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자,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믿는 척한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는 척하기 때문에 이루지를 못하는 겁니다. 믿는 척하는 게 아니라 실제 강하게 믿는 거죠. 강하게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강하게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럼 신념에 대한 힘이 얼마나 강한지 한번 볼게요. 자, 옛날 학습 연구가 있었어요. 학습 연구 60년대에 자, 믿음이 어떻게 학습에 영향을 주는가를 연구를 했는데 A팀, B팀 똑같은 IQ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A팀, B팀 두 팀으로 나눈 겁니다. 근데 A팀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너희들은 우리 학교에서 가장 IQ가 뛰어난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너희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가장 뛰어난 교사들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우등생이 될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믿음을 심어주면서 1년 동안 공부를 시켰어. B팀한테는 어떤 이야기 있냐면은 너희들은 우리 학교에서 가장 IQ가 안 좋은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리고 너희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우리 학교에서는 가장 실력이 없는 교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너희들은 해봐도 안 될 거야.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믿음을 심어주면서 공부를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보니까 A팀은 거의 대부분이 우등생, B팀은 거의 열등생으로 바뀌더라는 얘기죠. 학습에도 이렇게 믿음이 이제 큰 영향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스포츠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본 게 있는데요. 1957년도에 그 라저 베니스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라저 베니스트가 1마일을 4분 이내에 주파를 할 때까지는 모든 인류학자나 모든 의사들이나 모든 그 전문가들이 볼 때 인간이 1마일을 4분 이내에 주파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마일이 얼마냐면 1마일은 1600m. 1600m. 그러니까 우리 부천에 가면은 중앙공원 있죠? 중앙공원 아세요? 부천에? 중앙공원 한 바퀴 돌면은 1.6km. 1600m. 근데 저도 이제 중앙공원을 달려보면은 1600m를 아무리 빨리 달려도 7분 이내에 주파하기 힘들다 저는.
7분 30초 이렇게 걸리는데, 근데 그걸 4분 이내에 주판다라는 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제 이 라저 베니스트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중거리 육상 선수인데, 1957년도에 3분 57초 얼마 만에, 이 1마일을 주파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따라오느냐가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200명 이상의 육상 선수들이 1마일을 4분 이내에 주파를 하더라는 거죠. 그 중에는 고등학교 2학년생도 있더라는 이야기죠. 재밌잖아요. 왜 하필이면 라저 베니스트가 1마일을 4분 이내에 주파한 이후에 이렇게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1마일을 4분 이내에 주파를 하기 시작했을까요? 운동화가 달라졌을까요? 중력이 달라졌을까요? 어떤 조건이 달라진 건 아니거든요. 뭐가 달라졌죠? 마음의 믿음이 달라졌죠. 믿음이 달라지는 순간 스포츠도 기록 갱신을 하더란 얘기죠. 자, 이런 스포츠에도 이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엄마가 있었는데 아기를 낳지 못한 엄마였죠. 아기를 낳지 못한 엄마인데 아기가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해외에 입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엄마는 이런 믿음을 가졌죠. 나는 엄마야. 엄마는 아기한테 모유를 먹여야 돼. 내가 엄마인데 당연히 아기한테 모유를 먹여야지 내가 어떻게 우유를 먹여. 난 모유를 먹여야 돼. 이렇게 이제 강한 어떤 모유를 먹여야 된다라는 그 사명감, 그런 신념 확신이 이제 그 사람이 컸죠. 근데 거짓말같이 젖이 노는 거예요. 그 아기를 먹이고도 남아돌 정도의 엄청난 그 모유가 나오고요. 그 모유를 또 다른 아기한테 먹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모유가 나오더랍니다. 즉 믿음은 신체 가진 변화를 시키더라 그러죠.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믿음의 힘도 있는데 완전 부정적인 믿음의 힘도 있어요. 부정적인. 이건 이제 그 프랑스에서 실험을 해본 겁니다. 프랑스에는 뭐냐면 길로틴이라는 게 있어요. 길로틴 단두대. 단두대가 이제 아마 1970년대까지 프랑스에서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단두대가 뭐냐면은 큰 칼이 위에서 내려와서 목을 잘라서 죽이는 게 단두대 아닙니까? 근데 이 단두대를 가지고 사형수를 실험을 한 거죠. 목 위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칼이 멈춰지게끔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실제 목을 자르지는 않고 목에 닿을 정도까지만 칼이 내려와서 멈추도록 이제 설치를 하고, 그랬을 때 이 사형수가 사는지 죽는지를 이제 실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두대가 확 내려오면서 칼이 떨어지는 그 순간, 그 문제는 목을 자르지도 않았는데 사형수가 죽어버리더라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네, 난 죽었다. 난 죽었다라고 이제 믿어버린 거죠. 네. 그래서 목이 잘리기 이전에 대부분의 사형수는 죽는다는 거죠. 목이 잘려서 죽는 게 아니라 목이 잘리기 이전에 이미 그 죽는다는 믿음 때문에 심장마비로 죽거나 어쨌든 몸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소련에도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서 구소련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이제 그 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배에서 그 어떤 선원이 냉동고에 갇힌 겁니다. 냉동고에. 그래서 이제 이 선원은 냉동고에 갇혀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난 죽었다고 생각했어. 내 몸이 지금 영하 10도고, 영하 20도고, 영하 30도고, 내 몸이 얼어붙고 있고, 내 팔이 동창에 걸리고, 막 자기 스스로 막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암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죽었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선원들이 문을 열어보니까 이제 이게 한 사람 죽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냉동고는 오래전에 고장이 나 있었던 겁니다. 작동이 안 되는 그런 냉동고였는데, 그 냉동고에서 스스로 자기는 얼어 죽는다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죽어버리더라는 거죠. 이제 그런 믿음도 있고, 이제 또 이제 그 믿음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닭자간의 독수리 이야기를 생각해 본다면은, 이 독수리 알을 닭장소에서 부화를 시키면은 독수리가 자기가 독수리인 줄 모른다라는 거죠. 다른 병아리와 같이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는 먹이를 쪼아 먹으면서 이제 크기 때문에 나중에 어미 독수리가 돼요. 어미 독수리가 되었지만은 이 독수리로서의 기능을 못해. 날지도 않고 사냥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기 독수리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자, 물어볼게요.
독수리는 날 수 없을까요? 할 수 있죠. 어차피 선생님이 닭장소의 독수리는 아니었을까요? 자, 오랫동안 닭장소에 갇혀 있다 보니까 오랫동안 항상 만났던 사람만 만나고 앉아서만 이야기하고 했던 활동만 하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것이 두렵고 불편하고 새로운 사람도 힘들고 앞에 나가 말하는 것도 힘들고 그런 건 아니었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닭장소의 독수리처럼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할 수 없는 존재로 보는 그런 나약한 믿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념의 법칙을 본다면은 우리가 믿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내가 믿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우선 나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바꿔야 돼요. 나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관계없이 나는 그 이상의 존재다. 나는 무엇든지 가능한 존재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가능한 존재다. 그리고 나는 충분히 자격 있는 사람이고요.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네? 뭐든지 가능한 존재라는 믿음. 그리고 내가 꿈을 꾸면 다 이룰 수 있다는 믿음.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 그 믿음 한 가지 볼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자기 존재감, 자존감을 높여줘야 되고요. 할 수 있다라는 힘을 주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자, 모든 게 끝난 그 절망감이 아니라 이제 뭐든지 새로 시작하면 된다. 모든 것은 내 손 안에 달려있다라는 것. 모든 꿈은 실현될 수 있다라는 그 꿈과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에 제가 10번 이상을 본 영화가 있는데 그게 어떤 영화냐면은 쇼생크의 탈출이라는 영화거든요. 쇼생크. 혹시 보셨나요? 네. 쇼생크 탈출 보면 이제 거기 이제 뭐 이야기를 아시겠지만 20년 동안 이제 감옥에 불을 파서 탈출하는 영화잖아요. 대부분의 그 죄수들은 교도소 안에 자기를 가둠으로써 처음에는 교도소에 들어가는 게 불편하고 두렵지만 20년, 30년 동안 교도소 생활하다 보면 나중에는 교도소 생활이 더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30년, 40년 만에 교도소 밖으로 풀려나면은 오히려 경범죄를 저질러서 다시 교도소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거나 그것도 아니면은 사회생활하는 게 두려워서 목을 매달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교도소처럼 자기 자신을 두려움 때문에 감옥에 가두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 두려움 때문에 가두고 있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두려움은 나를 가두고 있어요. 두려움은 나를 가두게 되고요. 그 죄수들처럼. 근데 꿈과 희망은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꿈과 희망을 가져야 돼요. 자,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된다. 꿈과 희망은 두려움을 뛰어넘게 만든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대의 법칙입니다. 자, 기대의 법칙 시작. 기대의 법칙. 그러면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자,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시작.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기대라는 거는 이제 긍정적인 말, 긍정적으로 이제 자기 암시, 우리가 소리 지르면 막 이야기 하잖아요. 넌 멋있어, 넌 멋져, 넌 멋있는 사람이야. 뭐, 오늘도 좋은 날이야, 오늘도 행복한 날이 될 거야. 뭐, 오늘도 운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뭐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기대입니다. 기대. 이제 우리는 사실은 이제 기대에 의해서 지금 성장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기대를 먹고 자녀들은 이제 자라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어릴 때 긍정적인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기대를 하면 우리는 부정적으로 자기를 기대하게 되잖아요.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너 왜 이렇게 못났냐? 뭐 왜 공부를 못하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부질함을 하면은 우리는 이제 부모님 말을 거의 뭐 진리처럼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못났구나. 나는 사고치는 사고뭉치구나. 뭐 자기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인생 자체가 이제 그렇게 간다면 이제 반대로 이제 부모님이 어릴 때 긍정적인 기대를 해주는 거죠. 우리 아들은 너무 똑똑해. 우리 아들은 그러면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 거야. 머리가 너무 좋아. 서울대를 갈 거야. 크게 성공할 거야. 어쨌든 이제 긍정적인 기대를 해주면은 그 부모의 기대에 맞게 그 자녀들은 긍정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대에는 이렇게 이제 부모의 기대도 중요하고 학교 선생님과 같은 그 어른들의 기대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동료, 친구들끼리 이제 하는 기대도 참 중요해요. 아, 너는 참 뭘 잘하는 것 같아. 너는 사업까지 수완이 있어. 너는 말을 참 잘해. 이런 이제 칭찬, 기대. 그런 것들이 이제 참 중요하고.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기 자신한테 하는 기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나 자신한테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 잠재의식은 주인님의 말을 항상 엿듣고 있다. 내가 항상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긍정의 말을 하고 있는지, 부정의 말을 하고 있는지 항상 엿듣고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 자신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긍정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스피치 시간에 자, 독배감 시켰죠? 동문아, 넌 멋있어. 넌 멋져. 넌 멋있는 사람이야. 넌 VIP야. 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한 번밖에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사람이야. 너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돼. 이대로 아무렇게 살 수가 없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필요로 하고 있어. 정동문, 넌 없었으면 안 돼. 뭐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한테 이야기하는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기대거든요. 항상 자기 자신한테 긍정의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내가 나 자신한테 긍정의 말을 하는 거죠. 넌 멋있어, 넌 멋져. 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충분히 자격 있는 사람이야. 너는 독특한 사람이야.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충분한 자격이 있어. 너는 뭐든지 가능해. 너는 성공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갖고 있어. 모든 능력을 갖고 있어. 원한다면 모든 걸 이룰 수 있어.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체면 상태에서 막 읊어드리는 거 기억나십니까? 자, 좋아하는 사람 모으고 막 그러면서 막 읊어드리잖아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뭐든지 가능합니다. 당신이 충분히 가능해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당신은 사람들 앞에 말을 잘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충분히 가능해요. 당신은 멋있어. 그거 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체면 암시가 중요하다고요. 체면 상태 아까 마지막 5번에 체면 암시. 자, 편안한 상태에서 들려주는 말들. 오늘 제가 한 거 외에 이제 제가 뭐 체면 이미지 트레이닝 시각화한 걸 그 음원 파일을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정동문 치면 쭉 강의와 뭐 여러 가지 노는데 여기 정동문 체면 NLP 스피치에 여기 보면 체면 NLP 이미지 트레이닝 시각화 그런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걸 이제 눌러놓고 집에 가서 상상훈련 하세요. 시각화 나오고 이제 암시도 하고 그러면은 그 자주 하면은 내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네, 그러시겠죠? 오늘 바로 하세요. 바로 오늘. 예, 선생님 또한 바로 오늘 좀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눈을 감고 듣는 이야기는 잠재의식에 쉽게 스며들거든요. 눈을 감고 편안한 상태에서 듣는 그 말들은 잠재의식에 쉽게 스며든다. 스폰지처럼. 눈을 감은 상태에서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뭐든지 가능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멋진 사람이에요. 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음원 파일을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뭐, 클래식 음악 틀어놓고, 자, 1인칭, 2인칭 다 좋아요. 1인칭으로 한다면은,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성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성공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행복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는 인정받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을 끌어당기는 자석입니다. 나는 멋진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는 나만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나는 특별한 나만의 사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충분히 성공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 말을 잘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나는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녹음하는 거예요. 나한테 들려주는 좋은 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처음에 글로 쓰고 나중에 음악 틀어놓고 낭독하고 그래서 나만의 녹음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기 위한 말, 나한테 힘을 주기 위한 말, 나한테 격려를 하고 칭찬을 하고 용기를 주기 위한 말로 이제 이게 내가 모으는 거지. 그래서 그걸 낭독을 해서 음원 파일로 만들어서 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잠재의식은 주인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어떤 말을 잘 들려줄까요? 행복의 말을 들려줄까요? 불행의 말을 들려줄까요? 성공의 말을 들려줄까요? 실패, 부정의 말을 들려줄까요? 자, 이렇게 긍정과 성공과 행복
좋은 쪽의 말을 들려주면은 내 인생이 좋은 쪽으로 쫙 길다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는 말을 잘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기대의 법칙입니다. 내 스스로 입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귀로 자주 들으면 긍정적인 기대가 되고요. 기대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린다는 거죠. 오케이? 네,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5번입니다. 집중의 법칙 시작. 집중의 법칙. 집중하는 것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집중하는 것이 커집니다. 다른 말 신경 쓰는 것이 커진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봅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걱정, 고민에 신경 쓰고 있습니까? 원하는 것에 신경 쓰고 있습니까? 원하지 않는 것에 신경 쓰고 있습니까? 문제에 신경 쓰고 있습니까? 어떤 목표에 신경 쓰고 있습니까? 한번 잘 보세요. 자, 미국에 어떤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고개사가 꿈을 꿨는데요. 줄을 타다가 떨어진 거예요. 머리를 그대로 땅바닥에 부딪히면서 죽었어요. 꿈속에서. 끔찍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줄을 타려고 하니까 계속 꿈속에 이 머리에 떨어져서 죽는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떤 것에 신경을 썼을까요? 떨어지는 것에 신경을 썼겠죠. 그래서 항상 이런 생각을 했죠.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도 줄에서 떨어지면 안 돼. 그래서 줄을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서 타는 쪽으로 신경을 쓴 거예요. 그로부터 27일째 되는 날 꿈속에서 본 장면과 똑같은 장면으로 떨어져서 머리를 깨지 땅바닥에 부딪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무슨 이야기냐면은 원하지 않는 것에 신경을 쓰면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걱정을 하면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고 고민을 하면 고민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긴장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긴장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면 더 많이 실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되세요? 그럼 지금 어디에 신경 써야 되느냐? 긴장 떨림이나 말 막힘이나 실수나 이거 다 잊어버리세요. 지금부터 다 망각을 하세요. 올 때는 그것 때문에 왔지만 지금부터 다 망각을 하세요. 다 잊어버리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원하는 것에 신경 씁니다. 원하는 것. 발표를 할 때는 어떤 주제로 말을 할까?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까? 어떤 스토리를 이야기할까? 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도움을 줄까?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을 만날 때는 저 사람과 어떤 대화를 할까? 저 사람한테 어떤 도움을 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안 될 텐데,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될 텐데, 이게 아니에요. 그건 문제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 사람한테 어떤 도움을 줄까? 저 사람한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서 저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항상 인간관계에서는 뭘 줄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강의를 할 때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까? 이렇게 원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인생을 보면은 어떤 문제를 극복할까가 아니라 어떤 걸 이룰까?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 네? 이해되십니까? 자, 말 막힘도 거기 있어요. 말 막히면 안 되는 데가 아니라 말 막힘에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죠. 어떤 말을 할까를 생각해요. 어떤 말을 할까? 앞에서 어떤 말을 할까? 이 친구한테 어떤 말을 할까? 자,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과 어떤 좋은 관계를 만들까? 여기 생각해야 됩니다. 인생을 살 때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까? 이게 아니라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까? 응? 어떤 걸 이룰까에 신경 써가는 거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들은 뭔가를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 인생도 어떻게 빚을 갚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빚을 갚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지 생각을 해요. 카드 빚을 갚아야 되는 데가 아니라 내가 재정적으로 자유로운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긴장하면 안 되는 데가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말을 하자. 실수하지 말자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하자. 뭐 이렇게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선생님들 이제 손 떨림 이런 것도 떨리시잖아요. 손이 떨리면 안 되는 데가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자. 인간적인 나의 모습을 보여주자. 이렇게. 자, 선생님 목소리 떨림, 전화발 목소리 떨리면 안 되는 데가 아니라 자, 있는 그대로 나의 목소리를 들려주자. 있는 그대로 나의 인간적인 목소리를 들려주자. 어때요?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자. 거기에 초점을 맞춰봐. 전화를 할 때, 이 전화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할까? 뭐 이런 거. 이 대화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까? 그래서 이제 모든 건 원하는 쪽에 집중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원하는 쪽에 집중이 되면요. 원하는 것과 관련된 열정이 커지게 되고, 열정이 커지면 열정은 두려움을 없애버린다는 거죠. 자, 감정의 의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감정의 의자는.
열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열정이 크면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크면 열정이 없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것에 신경 쓰면 두려움이 커지게 되고요. 두려움이 커지면 열정을 없애버리는 거죠. 근데 원하는 것에 신경 쓰면 열정이 커지게 되고 열정이 커지면 두려움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초점을 바꿔줘야 돼요. 아예 신경 쓰는 것 자체가 완전한 긍정이 돼야 돼요. 완전한 긍정.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자 6번입니다. 진동의 법칙 시작. 진동의 법칙. 진동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보는데요. 끌어당김의 법칙 많이 들어보셨죠? 시크릿 책이 한때 유행했죠. 시크릿. 자, 시크릿의 핵심을 보면은 이제 만물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더라 그러죠. 끌어당기는 힘이 있더라. 맞지? 물방울이 물방울 끌어당겨서 비를 만들고 소나무가 많은 곳에 소나무들이 많이 자라고요. 대나무가 많은 곳에 대나무가 자라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마음도 긍정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행복을 끌어당기고 부정은 부정을 끌어당긴다. 자, 이 우주를 본다면 우주는 텅 비어 있는 공간인 것을 보니까 텅 비어 있는 공간이 아니고 우주는 에너지 파동, 주파수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주파수, 파동으로 이 보면은 정신적인 파동, 자 물질적인 파동, 영적인 파동, 모든 파동으로 채워져 있는데 이 파동이 우리 마음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우리 신체와도 연결되어 있고 물질 세계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 파동은 다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더라. 그래서 내 마음에서 걱정을 하잖아요. 내가 실수하면 안 되는데 걱정하잖아요. 그럼 이 걱정의 파동이 우주와 연결되는 거죠. 실제 현실 속에 걱정하는 일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면 걱정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고민을 하면 고민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걱정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내 인생에 저주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걱정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걱정하면 안 되죠. 잘 되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어차피 잘 될 거야. 가장 좋은 것은 잘하면 잘하는 대로 좋은 일이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좋은 일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 만사를 좋게 받아들이라고. 시험 친다면은 시험에 합격하면은 뭐 합격하는 대로 좋은 일이고 떨어지면 또 다시 재수하면 또 재수하는 대로 좋은 일이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 발표할 때 내가 편안하게 잘하면 또 잘하는 대로 좋은 일이고 긴장하면 또 긴장하는 대로 좋은 일이다 생각해야 돼. 예? 손 떨림. 손 안 떨리면 안 떨리는 대로 좋은 일이고 떨리면 떨리는 대로 좋은 일이다 생각해야 돼. 이렇게 모든 걸 긍정히 받아들여야만 자 고민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긍정적인 마음은 긍정적인 마음의 파동과 연결되면서 실제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이 좋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운 좋은 생각을 자주 한다는 거죠. 내가 운 좋은 생각을 자주 하면 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징크스라는 것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고양이가 떠있어. 또 까마귀가 울어. 오늘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나? 불길한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에너지 파동이 우주의 파동에 연결되면서 실제 부정적인 일을 끌어당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까치가 오네. 뭐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나려나? 까치가 울어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까치가 울어서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좋은 에너지 파동이 좋은 일을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이유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긍정적인 에너지 파동이 만들어지고 에너지 파동은 긍정적인 일을 끌어당긴다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미래를 바꾸려면은 지금 현재 내 마음을 원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미래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현재 내 마음이 행복해야 돼요. 네? 자신감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죠. 지금 자신감을 느껴야 돼요.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지금 부자의 마음을 만들어야 돼요. 풍요롭다고 느껴야 돼요. 왜? 현재의 마음은 현재의 마음의 파동이 미래의 현실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은 가난하지만 미래에는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 사람 마음은 가난하잖아요. 가난의 파동이 있죠? 그래서 가난한 미래를 끌어당깁니다. 아직은 말을 못하지만 미래에는 말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사람 마음에는 뭐죠? 말을 못한다 파동이잖아. 그래서 말을 못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미래의 원하는 모습을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면 이미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되고요. 말을 잘하기를 원하면 말을 이미 잘한다고 믿고 행동을 해야 된다.
현재 마음을 원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자, 꿈을 꾼다면은 꿈이 이루어진다고 믿어야 돼요. 꿈이 이루어진 그 현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각화가 중요한 거예요. 체면을 그려서 아까 체면 상태에서 우리 원하는 모습을 상상했죠? 그죠? 체면 상태에서 상상하는 거는 현실감 있게 상상하는 거예요. 현실감 있게. 미래의 일이지만 미래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감 있는 그 에너지 파동을 만들기 때문에 그게 실제 미래를 끌어당긴다는 거죠. 체면 시각화 그래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의 마음을 가장 정당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니까. 그래서 생생하게 상상하면 이루어진다는 거는 그런 원리죠. 자, 진동 그럼 이제 그 정도 하면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상응의 법칙 시작. 상응의 법칙. 상응이라는 개념은 대등하다, 일치된다는 뜻입니다. 마음과 현실은 상응한다. 마음은 현실을 만든다 이런 뜻이죠. 마음은 현실을 만든다. 자, 마음이 영화의 필름이라면 현실은 영화의 스크린에 해당되는 겁니다. 마음의 필름, 영화의 필름, 영화의 스크린. 그러면 스크린을 바꾸려면 뭘 바꿔야 되죠? 스크린을 바꾸려면 필름을 바꿔야 되죠. 필름을 바꾸지 않는데 스크린이 바뀔 수 있습니까? 안 바뀌죠. 그런 원리예요. 현실을 바꾸려면 내 마음을 바꿔야 돼요.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 내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내가 말을 잘하기를 원하면 말을 잘하는 마음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부자가 되기를 원하면 내 마음을 부자로 만들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왜 복권 당첨되기 이전보다 더 가난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복권에 당첨이 되었지만 그 사람 마음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지실 돈이 없는 상태, 가난한 상태에서 우연히 복권에 당첨돼서 10억이라는 돈을 벌었어요. 근데 내 마음은 빈곤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못 해봤던 걸 막 마음껏 해보고 싶어. 술 마시고 싶고, 막 백화점에 쇼핑하고 싶고, 성형 수술하고 싶고, 뭐 자동차 사고 싶고, 뭐 남자들은 뭐 도박에 뭐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여자 만나고. 그게 다 빈곤했습니다. 부자들은 많이 부자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해볼 이유가 없죠. 부자들은 돈이 많이 생겨도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하든지 가치 있는 어떤 목표에 돈을 투자하든지 그렇게 하지, 돈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술 마시고 여자 만나고 뭐 도박하고 이렇게는 안 한다고요. 정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서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이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들어온 돈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자격이 있는 사람만 돈을 번다. 이것도 같은 원리죠. 그래서 스크린을 바꾸는 거예요. 네? 로또 매주 사는데 큰일 났네. 아니 쌤이 NLP 배우시니까 뭐 괜찮죠. NLP 마음을 부자로 만들면 되잖아요. 마음을 부자로 만든 상태에서 로또가 당첨되면 이제 제대로 쓰시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스크린을 바꾸려면은 필름을 바꾸는 것처럼 현실을 바꾸려면 내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자, 내 주변에 인간관계가 좋아지기를 원하면은 나 자신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셀프 토크식이죠. 자기 긍정 대화. 나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진다고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겁니다. 왜? 나를 사랑하는 힘은 영화 필름이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것은 스크린이에요. 그래서 사랑받고 싶으면 내가 나를 사랑하면 되고요. 네? 인정받고 싶으면 내가 나를 인정하면 되고요. 네? 이해되세요? 자, 나를 대접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대접을 합니다. 근데 나를 무시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합니다. 나를 대접하고 인정하는 것은 필름에 해당되고 세상 사람들한테 대접하는 것은 스크린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철저히 스크린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스크린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마음 안에 그 어떤 필름 자체를 바꿔줘야 된다. 마음의 필름. 그래서 이 현재의 내 마음 상태를 최고의 긍정, 최고의 행복, 최고의 부네 최고의 성공으로 바꿔줄 수 있다면 인생 그냥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NLP 마음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별거 아니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매주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인생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달라진다고 봅니다. 저부터 그렇게 달라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8번입니다. 상대성의 법칙 시작. 상대성의 법칙. 자, 이거는 비교 대상이 없으면은 개념은 성립되지 않는다. 비교 대상이 없으면 개념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상대성이에요. 자, 이를테면 겨울에 스키장에 가서 스키를 타다 보면 굉장히 손이 차갑지 않습니까? 근데 그물에 들어와서 수돗물을 틀었어요. 물에 손을 씻으니까 따뜻해요.
근데 원래 그 수돗물은 차가운 물이에요. 차가운 물인데 바깥에 있다 들어와서 물을 트니까 따뜻해요. 왜 그럴까요? 내부에 물이 더 그렇죠. 바깥 온도에 비해서 자, 건물 안의 온도가 따뜻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바깥의 온도가 차지 않다면은 이 건물 안에 수돗물은 따뜻한 느낌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비교 대상이 없다면은 우리는 개념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사람들은 비교를 잘못함으로써 자기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에 TV에 그 뭐 저기 예쁜 여자들 보잖아요. 뭐 김태희 누구야 뭐 또 누군지 누가 예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쁜 여자들 보면 아 나는 왜 저 여자처럼 못생겼을까? 저 여자 저렇게 이쁜데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그래서 성형 수술을 한 겁니다. 안 해도 되는데 대한민국 여자들이 그래서 가장 예쁘잖아요. 그 세계에서 가장 예쁜 여자들이 대한민국 여자라고 하는데 이게 뭐 그만큼 제가 볼 때 열등감이 강한 여자만 대한민국 여자라고 생각해. 자, 계속 TV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영화 배우나 나를 비교를 하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못생겨 보이는 거죠. 실제로 잘생겼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 문제가 있고, 옷도 보면요, 뭐, 남들은 뭐, 무슨 메이크 옷을 입는데 나는 시장에 옷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옷을 사 입어도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5배, 10배 돈을 더 많이 주고 백화점 옷을 사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있잖아요. 굳이 우리가 뭐 벤츠를 안 타도 되는데 벤츠 안 타더라도 살아가는 문제 없잖아요. 근데 벤츠를 타야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니까 부자들은 다 벤츠를 타니까 벤츠를 타게 되고 옛날에 뭐 대학을 본다면은 이하여대를 나와야만 좋은 데 실 간다며요. 뭐 내 주변의 친구도 이하여대 오고 뭐그또그 신랑 깜들이 보니까 전부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정도 수준의 신랑을 만나야만 인정을 받으니까 남들과 비교를 해서 그 남자가 썩 성격은 마음에 안 들지만 연대 고대 노는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는데 결국은 부부싸움으로 이혼하고 뭐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자, 돈도 보면요 저기 강남에 20층짜리 빌딩을 가진 사람하고 나를 비교를 하죠. 20층짜리 빌딩을 갖고 이제 이 사람 이제 건물세를 받아 먹는 사람 보면은 뭐 월 한 1억 정도 그냥 쉽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나는 쎄 빠지게 일을 해봐야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 벌기 힘들어.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 근데 그 사람을 있잖아요. 방글라데시에 1년 수입이 방글라데시 수입이 얼마인지 아세요? 방글라데시는 1년 연수입이 100만 원도 안 되거든요. 100만 원도 안 되는 방글라데시의 연수입의 그 어떤 사람과 나를 비교한다면 나는 어떨까요? 야, 저 사람 1년에 100만 원도 못 버는데 나는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 벌잖아요. 엄청 부자 아니에요? 엄청 부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난하게 느껴질 때는 아프리카나 인도나 동남아시아나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그 나라 여행을 한번 갔다 오잖아요. 그럼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또 뭐 힘들 때 여러분들 그 남대문 시장이나 그 허리우드 극장 쪽에 가면요 1,000원에 국밥 파는 데가 있어요. 1,000원짜리 국밥 그것도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1,000원짜리 국밥을 한번 드셔보세요. 야, 이 1,000원짜리 국밥을 먹기 위해서 줄이 한 30m 이렇게 서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먹어보면서 야, 내가 아직 1,000원짜리 국밥을 먹을 정도는 아니구나. 아직 내가 5,000원짜리, 6,000원짜리 순대국도 먹을 수 있고요. 정상적인 생활이 되잖아요. 그럼 나는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죠. 무슨 이야기냐면 나를 어디에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자, 인천중앙공원에 중앙병원에 가면은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 그리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나는 어때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겠죠? 그죠? 자, 말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자, 아예 벙어리가 돼가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기머거리라서 듣지 못하는 사람.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아예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은 나는 그래도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긴장 끌림이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 뭐와 비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개념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불행한 이유는 자, 비교 대상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다. 자, 뭐라고요? 자, 비교 대상을 조절함으로써 나는 지금 이 순간 바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비교 대상을 조정함으로써 나는 지금 당장 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비교 대상을 조정함으로써 지금 당장 나는 부자가 될 수도 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네, 이게 바로 상대성의 법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입니다. 자, 리듬의 법칙 시작. 리듬의 법칙. 자, 모든 인생은 리듬이 있습니다. 리듬. 주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은 내려갈 때가 있고요. 내려갈 때 있으면 또 올라갈 때가 있고, 멈출 때도 있고, 자, 이렇게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뭐 이렇게. 자, 우리 파도로 보면 밀물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썰물 있죠? 자, 롤러스케이트를 타더라도 내려가면 많이 올라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인생의 곡선을 봐야 돼, 곡선. 리듬. 내가 지금 올라가 있는지, 내려가 있는지,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이걸 이제 보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밑에 많이 내려와 있다 그러면은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높아진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요. 많이 내려갔다라는 건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내려간 것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죠. 많이 내리면 금방 많이 올라가잖아요. 왜 그걸 우리가 원망하게 되냐. 그래서 이제 이 스피치 학원도 보면요. 대한민국의 스피치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원래 말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과거에 발표 불안증, 긴장 떨림, 대인공포증, 엄청 스피치에 대해서 마이너스 밑바닥을 기었던 사람들 중에 그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훈련하다 보니까 최정상으로 올라와서 스피치 학원 원장이 되거나 강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 심리치료사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내 밑바닥에 우울증, 불안증, 공포증, 자살 충동, 뭐 이런 엄청난 심리적인 고통을 느낀 사람들이 자기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위로 올라가서 최고의 심리치료사가 되는 거죠. 칼 로저스도 그렇고 뭐 밀턴 에릭슨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밑바닥에 있다라는 거는 최정상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인생에도 그리고 이제 겨울, 뭐 봄, 여름, 가을처럼 이제 주기가 있는 겁니다. 내가 많이 힘들다는 것은 겨울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영원한 겨울이 있을까요? 영원한 겨울이 있습니까? 겨울이 가면 뭐가 옵니까? 봄이 오죠? 자, 겨울에 있다는 것은 곧 봄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봄이 오기 전에 가장 추운 법이다. 봄이 오기 전에 가장 추운 법이다.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두운 법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내 인생이 지금 힘이 든다면, 자, 봄이 오기 직전일 수도 있다. 내 인생이 깜깜하다면, 어둡고 깜깜하다면, 내 인생에 새벽이 오기 직전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주기를 아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잘 나갈 때 겸손해야 돼요. 또 내가 막 성공했을 때 계속 성공하는 게 아니라 성공했다는 거는 곧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를 준비를 해야 되고 새로운 곳에 대비를 해야 되고 이런 주기를 우리가 잘 안다면 뭐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아, 잘 되구나. 잘 되니까 이제 또 안 될 때도 있구나. 좀 준비해야 되겠네. 미래를 위해서 좀 예금도 하고 저축도 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또 고통스럽다면 아, 이제 고통스러워서 내가 앞으로 또 많이 성장하겠네. 좋아지겠네. 이제 미래를 좀 준비하면서 내가 기다리면 되겠네. 끈기와 인내심을 키우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 세계의 주기를 잘 이해를 하고 그 주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힘들 이유가 없어요. 스피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긴장 떨림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편안함을 연습하고 자신감을 키우면서 앞으로 말을 잘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 올라갈 수 있다는 거니까 내가 센터를 많이 넣으면 좋아지겠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밑바닥에 내려왔는데도 밑바닥에 내려온 이유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밑바닥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밑바닥에 내려왔지만 밑바닥에 내려온 이유를 알고 밑바닥에서 뭔가를 배울 수 있다면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밑바닥에 내려온 그 이상으로 더 높이 비상할 수 있습니다. 비상. 그래서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뭔가를 배워서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 근데 밑바닥을 내려갔는데도 배우지 못하고 그 밑바닥에 내려간 걸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게 주저앉아 있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밑바닥 인생을 벗어날 수 없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 그래서 뭔가 배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거죠. 자, 그 다음입니다. 10번에 성의 법칙 시작. 성의 법칙. 자, 모든 이 만물은 암수의 관계가 존재한다. 양이 있으면 음이 있다. 양과 음의 법칙입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요. 이 정반대가 다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과 음의 조화를 잘 이루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특히나 양과 음이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뭔가를 잉태를 하는데 잉태는 기간이 필요하더라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병아리가 알에서 부화가 되려면 21일이라는 잉태 기간이 필요합니다. 21일. 인간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려면 10개월이라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죠? 맞습니까? 중국에 모죽이라는 또 대나무가 있어요. 이 중국의 모죽이라는 대나무는 4년 동안 물과 그름을 주어도 땅 밑으로만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솟아나지 않아요. 근데 4년 동안 충분히 물과 그름을 주면은 4년 만에 싹이 돋기 시작하는데 단 4주 만에 27m가 자라요. 이건 모죽이 싹이 트는 잉태 기간이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도 잉태 기간이 있다는 거죠. 긴장 떨림을 뛰어넘는 잉태 기간도 있을 것이고 강사가 되는 잉태 기간도 있을 것이고 뭐 자신감을 키우는 잉태 기간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직장에서 인정받는 기간, 뭐 내가 사업에 성공하는 기간, 모든 게 잉태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잉태 기간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성공은 그 다음 길모퉁이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길모퉁이를 돌기 전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성공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잉태 기간이 끝나기 전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암탉이 병아리를 알을 품고 있다가 20일 동안 품어야 되는데 딱 17일 동안 품다가 일어서 버리는 거죠. 아 힘들어서 못 살겠어. 그럼 그 알은 어떻게 될까요? 알은 병아리가 안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힘들어서 안 돼. 사업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성공 직전에. 자, 옛날 이야기 중에도 이제 그 금광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금광을 막 열심히 팠는데 1년, 2년 파도 금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갔는데 그 금광을 어떤 사람이 인수를 했어요. 인수해서 딱 30cm를 팠는데 그 다음에 금이 나와버린 거야.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그 성공 직전에 포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잉태 기간을 잘 챙겨야 되는데 특히 이 센터를 다닐 때는 21일이라는 잉태 기간이 있어요. 21일. 센터를 다닐 때 21일 동안 집중적으로 좀 참여를 해야 된다. 21일 집중적으로 놓으면요. 불편함이 편안함으로 바뀌고 어색함이 익숙함으로 바뀌고 두려움이 자신감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1번 올리셨겠죠? 21번. 이제 몇 번 나왔습니까? 6번. 6번. 그럼 한 15번 정도 이제 열심히 넣으면 되겠습니다. 15번 정도 열심히 넣고 그 다음에는 넣든 안 넣나 신경 안 써. 근데 어쨌든 21번을 빨리 채우세요. 선생님 오늘 두 번째 나왔죠? 예. 19번 열심히 넣은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잉태 기간, 개인의 잉태 기간을 지키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입니다. 이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법칙이거든요. 자, 양극성의 법칙. 양극성의 법칙.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법칙인데 양극성이라는 거는 극과 극, 즉 실패와 성공 극과 극이죠. 불행과 행복 극과 극이죠. 그렇죠? 불행 행복. 그 다음에 외로움과 사랑 뭐 이렇게 극과 극이 있잖아요. 이 극과 극이 정반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에너지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겁니다. 불행과 행복이 같고요. 실패와 성공이 같고 외로움과 사랑이 같고 두려움과 자신감이 같은 거죠. 요걸 원리를 이해를 해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불행의 끝에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실패를 많이 함으로써 성공의 교훈을 얻고 큰 성공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실패의 크기와 성공의 크기가 정비례한다는 거죠. 야구로 본다면 삼진 아웃을 많이 당해야만 홈런을 치지 않습니까? 삼진 아웃의 그 크기와 홈런의 크기는 정비례한다. 사업에서도 실패의 크기와 성공의 크기를 정비례한다는 거죠. 불행의 크기와 행복의 크기도 정비례하고요. 이 모든 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정반대를 거부를 하기 때문에 실패를 거부하고 불행을 거부하고 외로움을 거부하고 뭐 삼진 아웃을 거부하고 영어로 보면 거절을 거부하고 뭐 그러잖아요. 두려움을 거부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영업에 성공하려면 충분히 거절을 받아야 되고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야만 영업에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스피치로 보면은 앞에서 긴장되고 떨리는 그 실수의 경험을 많이 반복해야만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럼 긴장 떨린 실수는 자신감과 정비례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에 크게 성공하려면 한두 번 실패를 해봐야죠. 그렇죠? 그 실패를 함으로써 뭔가를 배워서 성공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똑같은 건데 왜 이걸 구분을 하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실패를 하면 아우 그만큼 크게 더 크게 성공하겠네. 실패를 하면 나를 얼마나 크게 성공하게 만들려고. 자 불행한 일이 생기잖아요. 내가 얼마나 더 행복한 삶을 살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내가 외롭고 막 힘들잖아요 마음이. 내가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려고 할까. 가난하잖아요. 자 돈이 없잖아요. 돈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내가 앞으로 얼마나 부자가 되려고 이럴까. 그 반대를 생각해요. 그 반대를. 왜냐면 그 반대의 에너지와 맞먹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할 것도 없고요. 거부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왜냐? 모든 것은 다 좋은 거니까. 안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두려워할 게 뭐가 있냐고. 긴장 떨림을 왜 두려워합니까? 실패를 왜 두려워합니까? 말 막히면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 거와 연결돼 있어요. 말이 막히는 만큼 그만큼 선생님이 유창하게 말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말이 막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선생님은 복식호흡 훈련법부터 낭독, 스피치 되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아주 유창하게 말을 잘합니다. 말더듬 출신 중에 지금 스피치 학원 원장 하는 사람 있어요. 저기 한국 스피치 학원 원장 이름이 누군지 모르겠네. 서울에 가면 종로에 한국 스피치 학원이라고 있어요. 그 원장님이 말더듬 출신입니다. 말더듬을 훈련하다 보니까 스피치 학원을 운영하게 됐죠.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몰라요. 그분 아주 유창해요.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를 갖고 있다는 거는 그 반대의 플러스를 얻을 수 있다는 거입니다. 마이너스와 플러스는 같은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11가지를 쭉 한번 풀어봤는데 정확하게 57분 동안 제가 이야기했네요. 57분 동안. 좀 느낌 있습니까? 네. 이걸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네. 이 녹음 파일을 제가 딱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오늘 올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주일 내에 올라갈 거니까 이걸 많이 좀 반복해서 들으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들어서 도움이 된 것도 있겠지만 제 강의는 몇 번씩 들어야 돼요. 똑같은 거. 이런 거는 뭐 한 5번 이상 들으세요.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느낌이 있을 겁니다.